안녕하세요. 조수빈의 뮤직 다이어리 조수빈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특별한 분과 언박싱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급 주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주식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아마 주식을 하실 겁니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줄이니 또 빨간색과 파란색에 따라서 기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개미들,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분의 영상을 한 번만 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요. 자, 이분은요. 본업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로 더 유명한 분이세요. 오늘의 언박싱 인터뷰 김작가 TV 김도연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작가라고 합니다. 목소리 깔아요. 깐 게 아니라 항상 이런 팟캐스트에 와서 뭘 하면 이상하게 네. 목소리가 좀 깔아지는 느낌. 음성으로만 듣게 되면은 네, 뭔가 여기서 깔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렇구나.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네. 인터뷰를 아마 몇 명 정도 만나셨어요? 거의 수백 명? 제가 30살 때부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유튜브로서 아시지만. 보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30대 때부터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서울 올라오면서 제가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성장일 수도 있고. 야심 있는 청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뭐 창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남들도 대부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를 30살에 졸업했거든요. 늦게 졸업했기 때문에 뭔가 남들과 다른 추월 차선, 부의 추월 차선처럼.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참 고민하다 생각한 게 성공하려면 내가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인터뷰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만난 분 한 1000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제 저도 네, 그렇죠. 조수민 아나운서님도 이제 김작가 TV에서 인터뷰로 2번 찾아뵀었죠. 그렇죠. 성공한 걸 껴주시는 거예요. 9시 아나운서면 성공하셨죠. 아나운서인데 9시 아나운서인데 성공 안 했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성공한 걸까요? 옛날 얘기고요. 네. 멜론에서 아마 우리가 저희 주로 음악인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약간 의외 캐스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이런 분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약간 10대, 20대, 30대도 되게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 멜론 스테이션을. 네. 좀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거지만 네. 좀 유튜버가 워낙 요즘에 또 키워드기도 하고 그쵸. 핫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꿈은 누구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김도윤 작가님 만나고 꿈도 얻고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모셔봤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 언박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윤 작가의 첫 번째 언박싱 단어는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지금 오늘부로 85만 명입니다. 내가 할 때가 30만이었거든요. 35만? 그렇죠. 작년이었으니까. 그때도 내가 엄청 잘 나가는 유튜버라고 그러면서 인터뷰했는데 85만이라고 지금?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을 올렸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구독자가 한 6만 명 증가했고 2020년 작년에 한 56만 명 증가했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성장폭이 꺾이긴 했지만 한 달에 한 3만 명씩은 계속 한 달에? 하루에 한 1000명씩 영상 많이 올리니까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유튜브 한 네네. 지가. 지금 저는 3만 3천. 언제 3만 3천. 네, 좀 그만둬야 애매한 숫자네요. 되나요? 그만두기도 애매한 숫자인데요. 그래요. 1년 반 됐을 때 몇 명 정도 됐었어요? 제가 1년 반 됐을 때로 친다면 한 10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나 뭐야. 1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의 세계, 이게 인터넷의 세계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디지털 시대 멜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뉴미디어 세대에서는 기존에 성공했던 거, 뭐 기존에 잘 나갔던 거 다 의미 없는 것 같아. 다시 또 발성이 좋으시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 올리고 2019년 말까지 거의 한 1년 2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때까지 구독자가 6만 명밖에 안 됐어요. 6만 명 밖에? 네. 어쨌든 이게 유튜버로서 뭐 적은 구독자는 아니지만 유튜버로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 숫자가. 그렇구나. 나는 드림 넘버가 2만이었는데 그런데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1년 한 2개월을 버티고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니까 구독자 3일에 1만 명씩 증가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5일 그래서 한 15일 연속 합쳐서 거의 한 4, 5만 명.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젊은 분들이 존버라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버티다 보면 네. 이게 그 시기가 맞으면 한 번에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말자. 예. 저희가 이제 카카오에서도 멜론 카카오에서도 네. 지금 이런 새로운 이제 SNS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데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직업이 작가였거든요. 네. 근데 자꾸 성공을 했잖아 그래도 그때도. 뭐 책을 한 6권 정도 낸 작가로서 괜찮은 정도의 자기개발 분야의 전문 작가였는데 사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시대가 사실 텍스트에서 이미지 인스타그램으로 갔죠. 그다음에 이미지에서 영상이 유튜브로 넘어갔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사실 서점에서 책을 잘 안 보잖아요.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왜 사람들이 책을 안 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문제다. 그걸 계속 탓하고 맞아.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걸 계속 안 탓하는 게 읽는다고. 과연 맞을까? 나 탓하는 사람이었어. 왜 애들이 책을 안 읽어? 그래서 저는 제 작가로서 저는 직업을 좋아하는 직업이니까 책은 계속 1년에 한 권씩 꾸준히 내되 그래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바뀌었으면 나도 유튜브라는 영상을 한번 이용해보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네. 물론 저는 아직 멀었지만은 네. 저도 이제 회사 그만두면서 9시 뉴스도 하고 잘 나가는 프로 했었지만 그쵸.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지상파 방송국은 안 바뀌거든요. 네. 이거 좀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이런 네. SNS를 시작을 했고 네. 멜론에서 이렇게 뮤직 다이어를 시작하게 된 경우도 우리가 라디오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오디오로 듣는 건데 라디오보다 이제 다시 많이 음원 사이트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완전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가로 좀 자리 잡기 전으로 또 돌아가 볼게요. 네. 20대 초반에는 뭐였습니까? 금수저였습니까? 금수저는 아니었고요. 30살까지 대학을 다녀도 괜찮다면 물론 제가 뭐 이제 성공담을 포장하기 위해서 흑수저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께서 택시 기사 운전을 거의 한 20년 하셨거든요. 그 뜻은 뭐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진 않지만 근데 또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알뜰하게 사셔서 네. 제가 뭐 대학 등록을 못 내서 어떻게 허덕일 정도로 힘들진 않았다 네. 정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 20대 초반과 중반까지는 저는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놀았어요. 장구장, 그다음에 뭐 노래방, 게임하고. 뭐 게임은 그 당시에 이제 리니지 게임이라는 게임의 거의 페인처럼 진짜 어느 정도 페인이었냐면 그때보다 열심히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게임을 해요. 눈 뜨자마자 컴퓨터 켜고 점심에 짜장면을 먹습니다. 왜 짜장면을 먹냐면 왜? 짜장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그게 제일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을 해요. 일을 한단다. 그 리니지 게임을 해요. 그게 일이야. 그게 일이었어요. 진짜 그걸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뭐 볶음밥 같은 걸 시켜 먹어요. 그리고 또 계속 해요. 그래도 저 밀가루랑 쌀이랑 섞어야 되니까. 조금 섞어야죠. 지겨우니까. 그렇게 또 새벽까지 하다가 자요. 그 페인이구나. 일상을 거의 한 2년 보냈어요. 그래서 25살까지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늘 뭐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 제목을 정한다면 이거네. 그냥 하루 20시간 게임만 하던 페인이 네. 85만 핫 유튜버가 되기까지. 게임 페인에서 이제 네. 85만 유튜버가 되기까지. 그니까 대박이다.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좀 마음을 잡게 된 거예요? 이거를 사실 대부분의 책이나 영상에서는 딱 한 순간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을 설명하긴 힘드니까. 그렇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인생에 단 한 번의 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이 힘든 거죠. 그때 이제 저의 만약 한 순간을 친다면 네. 부모님께서 저를 좀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맨날 놀고 미래도 안 보이고 하니까 아들인데 창피하대. 창피하다고. 근데 저도 이걸 가지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25살 후반, 26살 초반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나가야 되잖아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그 불안감과 초조함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절이에요. 게임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건 이제 게임 프로게이머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그때 게임만 했다면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의 네. CEO가 되셨었죠. 근데 아무튼 하나 계기가 된다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 우리 아들이 좀 창피하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바짝 들었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책임감이 엄청 뛰어나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데 10년을 운전하시면서도 보통 이제 노름 재미로 할 수도 있고 담배도 좀 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 어떤 취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저희 집이 취미를 즐길 정도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진짜 너무 안 써서 재정이 약간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모님이 진짜 부끄럽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약간 죄송한 마음. 성실한 분들이잖아요. 아 정말 성실한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보다 성실한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되게 꾸준하게 자기 길을 걸어오는데도 네. 아버지한테 그런 거 물려받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포기 안 하고 하는 거. 하지만 그거 딱 하나만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창피하다는 말. 아마 지금 지금 좀 우리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으니까 공감하는 네.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네. 수익이 얼마였나요? 맨 처음에. 유튜브 솔직히. 처음 시작하고 이제 10월달에 첫 영상 올리고 아마 1월인가 2월달에 한 3개월 동안 수익이 안 들어왔고요. 3개월 4개월 뒤에 한 4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뭐 20만 원. 그 다음 달에 또 계속 증가했죠. 그래도 근데- 빨리 된 거예요. 요즘에는 되게 어려워요. 그쵸. 처음에 하기가. 근데 그 4만 원 숫자가 저한테는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했고 심지어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구글에서 돈을 주는 게 맞나? 이런 거 하거든요. 생각하는데 진짜 내 통장에 그게 꽂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유튜브가 트렌드라고 말을 해요. 네. 자기가 트렌드인 거 알고 있다고.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트렌드를 알고 있으려면 본인이 직접 그 트렌드에 해봐야 된다. 타봐야 돼요. 내가 그 트렌드에 타 있어야지 예. 유튜브가 진짜 트렌드라는 걸 예. 알지. 그거는 지금 그냥 단지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알아가겠습니다. 24시간을 아주 알차게 쓸 것 같아요. 네. 몇 시에 일어나요? 제가 굉장히 루틴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열심히 안 살 때에서 열심히 살 때는 그 계획표를 짜고 루틴을 굉장히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바디 프로필도 찍었잖아. 네. 봤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정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끼어 있는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루틴을 짜지 않습니다. 내내 일을 한다고. 네, 내내 진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뭘 계획을 안 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그래서 아침 일어나는 시간도 보통 이제 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 아침부터 일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일을 하니까 아침에도 제가 알람을 잘 안 맞추려고 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9시쯤에 눈이 뜨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굉장히 많은 자산은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치. 자동으로. 두 번째 언박싱 나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식입니다. 주식.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네. 처음에는 이제 동기부여하고 자기개발 맞습니다. 이 주제였는데 요즘에는 주식이나 재테크로 영상을 네. 많이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김 작가 TV를 보면은 여의도 축소판이다. 사람들이 네. 김 작가라고 하지 말고 김주식이라고 하라고 김주식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누구세요? 사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조수빈 아나운서님이 제일 인상 깊었지만 저는 주식 얘기를 안 했으니까. 주식이 아니니까 나 사실 되게 잘하는데. 주식에서는 제일 인상 깊은 분은 뭐 2명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셋플러스 자사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이 회장님께서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워낙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삶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는 이 나이에 따라 사고가 늙어가요. 맞아요. 꼰대가 되죠. 꼰대가 돼가기도 하고 사고도 다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강방철 회장님은 굉장히 뭔가 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나보다 더 젊을 수 있겠다. 이게 나이가 든다는 게 그 신체적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고가 드는 게 더 진짜 나이가 싶네. 드는 거일 수 있겠다. 책은 읽었었는데 네.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긴 했네요. 나 사고 있는데. 또 한 분 더 있어요. 또 한 분은 네. 이제 VIP 자사운용의 최준철 대표님이라고 김작가 TV 출연하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각자 너무 잘하신 분야가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종합적으로 진짜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잘하시고
더군다나 뭐 투자계에서는 사실은 뭐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도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투자 동호회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뭐 자산도 꽤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투자를 정말 잘하시고 철학이 좋고 설명을 너무 잘해요. 쉽고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저는 최윤철 대표님이 참 되게 인상 깊은 게스트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김작가 TV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게스트 두 분이 한 분 염승환 씨. 아 염승환 이사님도 엄청 엄청 떴잖아요 지금. 네. 그죠? 전 제가 처음부터 언급 되게 안 해도 좋아해요. 너무 뜨셨기 때문에 너무 떴고 그리고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맞아요. 이안나 애널리스트. 네, 그 이베스트 투자장과 네. 이한나 연구원. 제가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한 일을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저 막 영상도 찾아보고 어려운 것도 찾아봤는데 그분이 제일 쉽게 이렇게. 그쪽에서 네. 굉장히 잘하시죠. 예, 지금 이 멜론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두 분이 뭔 얘기를 하나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김작가 TV를 보시면은 네. 정말 쉽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주식이 궁금한 우리 빈동님들께서 네. 등판을 해주셨습니다. 현 예스예스님이요. 김 작가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혹시 주식 인터뷰 하고 나서 네. 작가님도 이거 괜찮겠다 하고 매수하신 적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의 네. 그 좀 특이한 포트를 알려드리면 저는 포트가 3개로 운영되고요. 어떻게 운영되냐면 하나는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주식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책을 많이 보니까 본인도 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주식을 담는 포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워낙 또 자사운용사 대표라든가 슈퍼개미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사서 계속 뭐도 많이 얘기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듣다가 또 괜찮아 보이는 게 있으면 또 담는 또 포트가 사보고.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트는 종목이 아니라 섹션인가요? 섹션인 거죠. 그러니까 섹터도 아니고 저 나름의 이제 분류인 거죠. 나머지 섹터 하나는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하신 그 전업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저를 좀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뭐 유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친분이 있어서 그분이 어떤 걸 이야기하시면 좀 담는 포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과 전망과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워낙 고수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고수들의 관점을 제가 보고 어떻게 보면 담는 거죠. 다 해보는구나 일단. 네. 그리고 또 약간 그분들이 말이 맞는지도 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난 김작가 TV에 취직하고 싶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물론 저도 사실 지난 2월부터 주식 콘텐츠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전에는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였는데 거기서 내 거 되게 많이 나왔죠?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조수미 아나운서님 콘텐츠가 다 몇 부작이 합쳐서 한 200만 회가 넘어가죠. 그렇구나. 그렇죠.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작년에 이제 바람이 파도가 불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주식적으로 콘텐츠를 좀 많이 옮겼죠. 좀 그런 거 누나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니? 파도가 오는 순간에는 내가 그 파도를 타기도 좀 바빠서. 그렇구나. 네. 근데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저랑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거의 ETF 수준으로 해요. 저도. 근데 저는 뉴스를 어쨌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매수를 해봐야지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해보지 않고는 경제 뉴스나 산업 뉴스를 전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게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면은 너무 정말 또 뭐 타요. 어디가 탄다 그러잖아 우리가. 애가 타죠. 애가 타는데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세상을 좀 알아야겠다는 마인드로 하면 오히려 더 수익률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 1년 딱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주식 콘텐츠 많이 올린 지 그 사이 수익이 꽤 많이 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콘텐츠들이 그냥 단순한 콘텐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메이커 유님이요. 삼성전자를 붙들고 동학개미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개미 1인입니다. 저도 그래요. 조정 기간이 길어지니까 버티기가 힘듭니다. 네. 혹시 하락세일 때 버티는 김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뭐 너무 힘든 질문이고요. 저 또한 삼성전자 버티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군요. 버티고 있는데 우도 있나요? 우? 우요? 삼성전자 저는 우. 삼성전자 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통주는 예전에 다 매도를 했고 근데 버티는 방법이 뭐 너무 고수분들이 뭐 많이 계셔서 그분들 말 들으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는 처음에 이 종목을 살 때 잘 사는 게 훨씬 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의 매수
평균 단가가 되게 낮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도 저한테는 계속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버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버티시 힘든 분들의 특징은 지금 9층에 계신 분이 확률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샀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이제 사실 1월에 삼성전자가 9만 아마 중반 정도를 찍었을 텐데 그때 막 고점에 몰려갈 때 제 주변에도 저한테 전화 와서 평소에 주식 어떡하냐. 물어보지도 않는 애들이 삼성전자 사도 되냐 나 어떡해.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안 들어가야지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안 들어가야지. 예. 근데 그럴 때 들어가면 이렇게 빠지면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삼성전자 계속 갖고 있었다가 저희가 한 4, 5월 정도에 집에 큰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네. 다 뺐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역시 인생에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이라는 것도 근데 참 저는 중요하다. 그때부터 다시 사고 있어요. 아. 7만 원대죠 저는 그러니까 네. 사는데 이게 아직 마이너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마이너스가 뜨면 설레요. 왜냐하면 아. 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싸게 또 살 수 있는. 저도 요즘에 뭐 기회라고 8만 생각을 원 해서. 약간 내려가는 지점에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익은 안 나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좋은 근데 한 가지 기업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음.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지금 뭐 다음 달에 뭐 지금 그 다음 달에 안 오르는 걸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단타하는 주식도 근데 아니고 우량주는 삼성전자는 거죠. 예. 굉장히 우량주고 장기로 가져가는 맞아요. 주식이니까 네. 좀 관점을 종목 따라 관점을 바꿔야 좀 되지 다르게 않을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망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가장 확실한 건 망할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도 계좌를 보고 왔는데 네. 마이너스가 되면 오히려 좀 설렐 때가 있어. 내가 산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그만큼 뭐 좋은 네. 주식이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처음에 때. 종목을 잘 정해야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희성님이요. 주식 시작한 지 1년 안 된 주린입니다. 다들 조언해 주는 게 다른데요. 그냥 무작정 버티라는 사람도 있고 주식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얼른 내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네. 있습니다. 장투, 중투, 단타 어느 쪽이신가? 이거 아마 답이 됐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진짜 제 인터뷰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나름 그 주식 분야에서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다 많이 만나봤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는 단타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어렵죠. 같아요. 네. 단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그 소수의 몇 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중투 아니면 장투를 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몇 년이 장투고 몇 년이 중투인가요? 중투라고 하면 뭐 이제 뭐 6개월 이상, 뭐 장타라고 한다면 뭐 3년 이상. 근데 3년 이상 가져가기 쉽지 않을 걸요. 그렇죠. 개인 투자분들. 안 되죠. 한 2개월만 지나도 안 오르면 뭐 다들 아까 포트 얘기하셨는데 저는 포트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짜네요. 전 단타 포트가 있고 네. 중투 포트가 있고 아, 장투 포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 중에서 네. 그렇게 나누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네. 안 오른 게 빨리 팔아버리고 좀 올랐어 얘가 그냥 금방 단타였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아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로 옮겨 타는 그쵸.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실제 하시는 분 슈퍼개미도 있습니다. 아, 슈퍼겜이 될지도 모르겠다. 종잣돈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자, 이세별님, 네. 김 작가님, 요즘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020년에 굉장히 주목하고 제가 작년 2월, 3월에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얘기했던 게 카카오랑 테슬라였거든요. 아, 카카오 너무 많이 올랐죠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카카오가 한 5, 6배, 뭐 7배까지 올랐고 나 왜 안 샀을까? 테슬라도 거의 작년에 한 7, 800% 올랐거든요. 그때는 저도 그 종목이 좀 눈여겨봤고 저도 종목에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담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 어떠냐? Right now. 지금은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어렵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여요. 그냥 제가 이제 카카오라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 눈으로도 직접 보기도 했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국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테슬라 타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는데 주가는 그때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고 해서 제가 담은 건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뭐 자산운용사 대표나 슈퍼개미 분들 종목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내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뭔가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위주로 보는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바깥 생활을 안 나가봐서 그런지. 요새는 이제 코로나가 하도 길어지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뜬 종목들이 그렇죠.
계속 잘 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종목에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저는 요즘에는 그거 좀 아직 종목 산 건 아니고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소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이 많이 뭐 차뿐만이 아니고 차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을 공부하는데 그때도 김 작가 TV가 되게 도움 많이 됐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들었던 뭐 사례만 한 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다른 뭐 슈퍼게임이랑 자선운용 대표분이 같이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그 주식 쪽 하신 분들 만나면 결국 주식 얘기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금 이미 저는 거의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게 SBS 종목이 나왔어요. 나 그때 다 왔다? SBS가 나오면서 이제 SBS의 이제 지상파에도 뭐 중간 광고가 도입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상파에서 그 유튜브에도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올리잖아요. 사실 그 수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그거 왜 샀었냐면 동물농장. 네, 맞아요. 그 영상만 올리면 엄청 많이 나오는 그게 거예요. 글로벌로 뷰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담았다가 이제 지금 정리. 많이 올랐죠. 네. 그때 이후로 한 3개월 만에 한 100%좀 지금 갖고 있나요? 많이 매도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주식 리딩방이 아니고요.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박싱 터뷰 김도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임페인에서 85만 구독자를 거느린 정말 슈퍼리치가 아닌 뭐 슈퍼파워죠. 예. 슈퍼 리치 아닙니다. 우리 빈둥님들도 꼭 그렇게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힘을 팍팍 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로 많이 아시지만 아까도 말했죠. 작가가 본업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본업이 아닌 건가? 아주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은 본업은 유튜버인 것 같고요. 이제 부캐가 됐어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작가, 세 번째 직업이 이제 강사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6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네. 처음엔 성공한 사람들한테 비결을 얻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도 첫 발단이 왜냐면 저도 오픈된 일을 하다 보니까 출판 제의를 꽤 받아요. 근데 저는 책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마음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던데 처음에 계기가 있었어요? 그 우선 정확하게는 이제 또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제 그 도서 출간 숫자를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좀 한 번만 높여서 6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총 7권. 미안해. 총 7권이고 제가 자신감 넣어서 7권을 말씀을 네. 드리고 이번에 또 한 권 더 출간을 곧 할 예정이라서 이제 8권이 될 건데 8권이 돼요. 네. 왜 작가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쓴다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제가 써보니까 글을 잘 쓰는데도 잘 써도 그렇죠. 책을 쓰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처음 책을 썼을 때와 지금 책을 쓰는 마음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쓰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쓰는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도 돈이 되니까도 있겠지만 처음에 책을 냈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순진한 이유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라는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졸업을 할 때 스펙이 정말 좋았습니다. 뭐 공모전에서 17번 상을 받았고 해외 봉사도 3번 갔다 오고 인턴십도 뭐 대기업 외국계 기업 3번 하고 졸업하기 전에는 정신 차렸군요. 네, 정신 차렸죠. 그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 인재상의 대통령상도 받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스펙이 좋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스토리도 있고 스펙이 좋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는 저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는 늘 스펙보다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같이 스토리 좋은 사람은 네. 안 돼.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내가 나중에 취업을 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책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좀 차별을 받았던 거는 이제 지방대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그 서류 통과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거기서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아예 실제로 상 받은 거 볼 틈도 없이 그냥 그쵸. 걸러지는군요. 그 당시가 이제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제가 그 다음에 냈던 책이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 녹취록이라 해서 취업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 100명을 만났어요. 실제로 이제 지금은 학벌을 우리가 많이 안 보려고 블라인드라든가 그 다음에 학벌을 넣는 칸 자체를 없앤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학벌을 보는 회사는 당연히 있고요. 그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대학이라는 게 20살 때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의 삶이 전반전이고 20살 이후의 삶이 후반전이라면 대학 하나로 후반전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이 결정되는 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근데 해요. 또 뽑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쵸. 확실한 뭔가가 없이 사람을 뽑아야 그쵸. 되니까 그게 하나의 뭐랄까 근거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학교와 학점이 그 학생의 성실성을
성실하게 산 사람일 그렇죠. 거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 대학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랑 또 사회에도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늘 말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서울대랑 뭐 서울의 서강대, 계명대, 지방대, 뭐 경북대 점수 똑같이 하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그게 아니라 서울대가 10점을 맞는다면 뭐 연세대는 9점을 맞는다면 대구에 있는 지방 국립대, 경북대 7점을 준다면 계명대 5점은 달라 이거죠. 그래야지 뭐 업어치기를 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이게 뭐 좋은 대학을 서울대 가서 나오셨죠, 맞죠? 할 말이 없지만 네. 열심히 해서 갔긴 갔지만 또 그 안에서 잘 안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요.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김 작가님처럼 대학 간 다음에 정신 차리고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후반전이 노력을 너무 안 봐주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책을 내기로 생각한 거고 그때 정말 순진했다 생각하는 거는 그 책을 내고 그 취업과 교육의 관련 부서는 결국에는 고용노동부랑 교과부잖아요. 거기 메일을 보냈어요. 편지를 장관님들한테. 뭐라고? 만나고 싶다. 나는 이 학벌 천국 대한민국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런 되게 용기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편지를 보내고 실제로 두 분 다를 독대로 만났어요. 진짜 만나줘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인상 깊은 게 그게 참 특이했던 거는 그때 이제 장관님이 그 일을 도와주신 비서관님들이 계시잖아요. 비서관이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관님 만난 사람 자기 처음 봤다고 공무원 그 장관님 누구신가요? 그 당시에 교과부의 이주호 장관님이라고 훌륭한 분이시군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왜냐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좀 그래도 이쪽 일을 오래 했는데도 누군가를 섭외할 땐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아, 그렇죠. 나는 지금도 나를 알까? 이런 것도 있고 좀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않을까? 굉장히 용기가 있는. 맞아요. 용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살다 보면. 그렇죠. 일단 해봐야죠. 야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오셨구나. 네, 그렇게 첫 책을 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목적으로 책을 내게 된 거죠. 근데 그 책을 처음 했을 때 쉽진 않았을 텐데 시작을 하니까 계속 그 다음이 계속 연결이 된 건가요? 아, 그렇죠. 그게 저는 참 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는 게. 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낼 때 제가 뭐 주변에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출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좀 몰랐거든요. 출간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한 7권 정도의 책을 낸 작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튜브도 저 하나도 모르죠. 저 촬영할 줄 카메라 만져본 적도 없고 편집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공모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모전 동아리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었어요. 시작한 게 근데 시작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공모전 17번 상을 받은 사람이 돼 있었고 구독자 85만 명의 채널이 돼 있어서 그냥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릴 때 되게 많은 걸 도전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도전하는 거를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얘기 같아. 잘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주저하다 보면 내가 성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성장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제가 구독자 85만 명이 될 거라고는 제 주변에 있는 단 한 명도 예측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측 못했고요. 아니 저는 김작가 TV를 뵙기 전부터 볼 때도 이분이 뭐 방송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인터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아나운서니까 그렇죠. 인터뷰는 사실 우리 아나운서들 뭐 진행자들 영역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굉장히 소탈하게 잘하시는구나. 되게 저도 부끄러웠던. 저도 인터뷰 이제 1000명 넘었지만 30살 때 처음 할 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었을 거잖아요. 저한테 인터뷰 하시는 분, 인터뷰도 저한테 마찬가지 처음 시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분이 대학생처럼 인터뷰하는 것 같다. 인터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인터뷰 하는데 뭐 이렇게 매너가 없냐. 뭐 이런 얘기들. 그분들의 그 조언이 저를 지금의 인터뷰 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좀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 지금 네. 듣고 계신 빈동님들도 그렇지만 저한테도 되게 울림을 주는 게 저도 사실 뭔가를 계속 시도했었으니까 지금 이 정도 먹고 사는 걸 텐데 저도 어느 순간 그걸 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도 있었던 것 너무 같고. 잘 먹고 사시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약간 좀 타협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자꾸 꿈을 그쵸. 꾸는 거는 내가 이 나이에 그렇죠. 더 하는 건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방송한 지가 거의 17년 됐는데 제가 책 제의를 많이 받았었다니까 네. 아직도 한 권도 안 냈어. 빨리 내보세요. 아 제 주변에 이제 책 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책을 많이 냈으니까. 망신당할까 봐.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똑같은 얘기 한 가지는 일단 책이 나오는 것 네. 자체로 너무나도 당신에게 이건 기쁜 일이라고. 네. 책이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또 새 책이 나오시잖아요. 네. 마무리 작업 중인데 네. 저한테 추천사를 부탁하셔서 아 맞아요. 제가 좀 미리 읽어보는 영광을 누렸어요. 어떠셨나요? 궁금하네요. 내용이 너무 좋고 제가 사실 요즘 그 주제에 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 다행이다. 주제가 뭔지는 이제 신간으로 확인하시고 공개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책은 뭐 8월 25일쯤에 나오고요. 주제는 운입니다. 근데 그 운이 우리가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운이라든가 뭐 네. 좋은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네, 사실 내 노력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그 말을 하시잖아요. 난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그럼 재수 없잖아. 근데 이게 진짜 뭐 체면치레 같은 겸손의 말이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진짜 그분들한테는 운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노력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구독자 85만 명 옛날에는 조금 건방질 때는 내가 잘해서 능력이 제 노력만 있어서. 갖다 생각했는데 맞아. 제가 책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나는 운이 좋았구나. 그럼 물론 이제 그 운의 비중은 몇 %인지 네. 다르겠지만 네.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쓴 내용은 그럼 그 운이 꼭 필요한데 그 운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났으면 그 운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 7가지 키워드 정도로 나눠서 비교를 알 수 있어요? 네. 와, 그렇구나. 네. 이번에 근데 추천사 주신 분들이 사실 아나운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네.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다. 이런 평을 왜냐면 남겨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 주제가 네.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저도 살다 보니까 저도 옛날엔 제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운도 되게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김도현 작가님이랑 오늘 얘기하다 보니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네. 아까 뭐 지방대라고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갈래길에 서는 것 같아요. 그걸 네.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회의 불만 세력이 그렇죠.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부적응자가 되는 나쁜 사례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자꾸 풀어가시는 분들은 그쵸. 또 좋은 운들이 오고 또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불행에 빠지는 순간들 안 좋은 사건들이 있을 때 사실 그 사건 자체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내 태도는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지방대를 나왔다 해서 다 실패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방대 라서 안 돼요. 역시 대한민국 학벌만 봐. 역시 뭐 잘못됐어. 다 이렇게 하면 엎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자기 인생 자체가 다 암울해지는 거죠. 그치. 뭐 그렇다 해서 그분이 만약에 학교를 서울대로 간다면 그러면 또 잘 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바꾸지 않고 탐만하면 안 좋은 탐만할 수 건데 없다. 예를 들면 지방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야 될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지금의 저는 사실 저한테 누가 제가 지방대학교를 나왔다 해서 저를 뭐 안 좋게 보거나 그렇게 보시는 분 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렇구나. 많이 좀 느낌이 네. 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봤거든요. 네. 2021년 버킷리스트를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가 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될 것 같아. 근데 간당간당합니다. 될 것 같아.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서 출간 2권. 네. 한 권으로 만족하려고 2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내려면 할 수 있긴 한데 체계보다는 좀 다른 것들 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또 세 번째는 다이어트 67kg. 네. 이건 살은 어느 정도 뺐나요? 지금 살을 가장 못 뺐고요. 왜냐면 사실 구독자는 어쨌든 지금 85만까지 왔으니까 네. 좀 가까워졌고 책도 이제 한 권 내니까 네. 50% 달성했는데 그 두 개를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구나. 다이어트 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핑계를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85만 구독자가
가진 유튜버도 안 되는 게 있군요. 하지만 이제 2달 내에 달성하려고 합니다. 2달 내에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일 동안 26kg을 감량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나도 왜냐면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저 인생 다이어트 하실 곳이 없는데. 아니요, 저 인생 최고 몸무게. 저 몸무게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 앞에 이게 보이려고 그래 진짜. 키가 크시니까. 아니. 나 옛날 48kg 나갔거든. 제가 예전에 200일 동안 26kg를 뺐고요. 그때 어떡해. 최종 체지방률이 5.7%. 5.7% 정도면 이제 예전에 그 연예인 이병헌님의 그 체지방률과 거의 아마 유사할 텐데. 그래도 이병헌은 안 됐잖아. 일단 얼굴이 안 되고요. 그냥 얼굴이 안 되는 거지. 몸은 됐다. 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사진 봤는데 합성인 줄 알았어. 그거 포토샵 거의 안 된 거고요. 그래도 되게 훌륭하시죠. 복분을 진짜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딱 10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 드셨어요? 탄수화물은 바나나, 고구마. 그다음에 그 단백질은 닭가슴살, 계란. 그다음에 탄수화물에 그 현미밥 추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과 야채류에 이제 파프리카, 양파,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는 견과류. 견과류. 총 10대 식품만을 정해서 먹었고요. 다 간식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먹어서 이제 26kg를 뺐는데 딱 한 번 라면을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브로토에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먹다가 울 뻔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근데 탄수화물 못 끊겠더라고요. 탄수화물은 안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좀 끊을 수 있는데 가끔 먹으면 진짜 못 끊는 것 같아요. 가끔이 안 돼, 가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팁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방법을 찾으세요. 뭐 해독 주스, 뭐 지방 절제술, 기타 등등 있지만 다이어트의 비법은 늘 단순하죠.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연예인 식단, 무슨 식단 막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그거 다 찾아보고 딱 그중에 베스트 10개 정한 거예요. 그냥 기본대로만 하면 되는 이것만 먹으면 돼요. 그 기본이 너무 어려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고구마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튀겨 먹어. 감자는 안 되나요? 뭐. 그런 이제 질문이 다이어트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딱 정해놓고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뭐 트레이너 이제 PT 받을 때 선생님이 뭘 먹으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꼭 이건 안 되나요? 저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사실 다이어트 굉장히 힘들다. 저는 맨날 이제 저도 갈등을 맨날 하다가 내가 이것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려고 뭐하러 사냐. 근데 뭐 아나운서님 이미 결혼도 하셨고 아이도 있고 하니까. 아니 왜요? 그래도 애 낳고 아줌마도 여자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외모를 가꿔야지. 그렇구나. 자, 지금부터는 김 작가님 직접 고른 인생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와, 재밌는 게 다 영화 OST예요?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게 좀 일반 분들과 좀 다른 게 첫 번째는 제가 가사를 못 들어요. 한국 노래든 미국 노래든 뭐 다른 나라 노래든 가사가 안 들려요. 저는.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사를 외우지도 못해요. 제가 외우는 노래가 애국가 딱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음으로 듣고 약간 장면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장면으로 기억을 하려면 이제 영화가.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첫 번째 인생곡은 뭔가요? 첫 번째 인생곡은 이제 위대한 쇼맨의 이제 OST였죠. This Is Me. 이 노래가 이제 제가 언제 많이 듣냐면 제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을 또 처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이 음악이 굉장히 사람을 막 열정과 꿈으로 내가 이거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뭔가 가득한 노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막 영업 메일을 보내요. 영업 메일을 보내고 이거 달성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를 주는 곡이군요. 그냥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이 영화도 뭔가 그 많은 서커스 단들의 그 꿈과 뭐 희망과 열정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는 거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도 좀 저런 노래 틀어놓고 BGM 틀어놓고 BGM 틀어놓고 뭔가 지금 내가 메일 보내는 게 달성이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무언에 나 잘 될 거라는 암시를 주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렇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어린 시절에는 꿈이 뭐였나요? 게임하기 전보다 더 어렸을 때. 정말 그 어린 시절에는 뭐 막연한 꿈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출마해야 되나? 85만 표는 일단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러게 그분들이 안 뽑아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다른 뭐 변호사 흔히 말하는 이제 어릴 때 꿈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성세대라든가 사회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꿈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게 좋다고 어른들이 그게 좋다고 보여주니까 하니까. 말해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그때 20대 중반까지 안 살았던 이유는 꿈이 막연하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갈 길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꿈이 생겨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생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두 번째 인생곡은 이제 첫 키스만 50번째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고요. 달달한 노래인데. 네, 제가 원래 그 로맨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진짜? 네, 제가 굉장히 이벤트를 좋아하는 남자였기 때문에. 어머, 진짜?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어. 이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특별한 뭔가 몸에 병이나 이런 게 있으셔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이제 어떤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평생 살면서 매일 전날의 기억을 영상으로 남겨놨다가 다음날 보여주고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음악이 나오거든요. 네. 약간 바다 장면이 보이면서 제가 이 음악을 항상 제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데 태국에 스쿠버 다이빙 갈 때 꼭 듣기도 하고 뭔가 휴양지 같은 데서 들어요. 그럼 뭔가 그 휴양지가 우리가 사실 시 공간이 내 보는 거 플러스 귀로도 들리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 있는데 그 음악이 나와서 그걸 듣고 있으면 내가 정말 피서지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다음에 그 노래 들었을 때도 네. 그때 돌아간 거. 맞아. 여자친구한테도 많이 들려줬겠다 이 노래. 아니, 저 혼자 듣습니다. 거짓말 안 돼. 아까 스쿠버 다이빙 얘기하셨는데 취미가 그럼 스쿠버 다이빙인가요? 스쿠버 다이빙은 이제 정말 가끔 하는 취미인 거죠. 가끔 하는 취미로서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겠지만 자주 하는 취미는 좀 지금 유튜브 활동을 제가 굉장히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하세요? 평소에는 거의 유튜브 하고 책 쓰고 산책 많이 합니다. 취미이자 일이군요. 네. 왜냐하면 진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아나운서님과 저도 거의 합치면 오늘과 지난번에 방송까지 합치면 거의 2시간 이야기 나누잖아요. 사실 2시간 영화를 보는 것도 지겨워요. 근데 이 대화라는 거는 그 2시간에 엄청난 수백억 수천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만큼의 그 재미를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 것 같이 보면 저한테는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저는 또 더군다나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게 저도 방송이란 본업이 있고 네. 아이들 키우는 바쁘기도 하고 지금 제 유튜브가 사실 마이너스예요. 수익으로 치면. 네. 근데 자꾸 하게 되는 게 유튜브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리즘 논리대로라면 한다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관심 갖게 되는 것들을 유튜브라는 뭐 어떤 꼭 유튜브라 SNS라는 그런 통로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SNS라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나 뭔가 경제적으로 플러스된 걸 말씀드리면 옛날에 생산 요소 3대 요소가 그거였잖아요. 자본, 땅, 사람. 근데 지금 하나 더 추가된 게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 사실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던 게 카카오의 CEO인 김범수 회장님이 네, 우리 회장님. 네, 대한민국 부자 1위가 되셨죠.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그분이 흑수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육점 네. 흑수저라긴 네. 그렇지만은 흑수저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부자는 아니었던 건 확실한 거죠. 정육점 아드님이셨고 네. 한 부도가 나서 되게 고생했다고. 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의 그 카카오와 이제 비교되는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시는 신흥 부자분들이 옛날의 3대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요소, 네. 디지털이란 걸 이용해서 올라오신 거. 네. 그래서 뭔가 기존의 3대 요소만으로 한다면 사실은 기존의 부자분들, 가지신 분들이 유리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요소를 이용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정말 인생 신화를 읽어오신 김범수 대표님의 큰 우산 아래 멜론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주주님.
워낙 많은 게스트들을 만나시니까 또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네.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에 출연하게 됐을 때 일단 전 너무 기뻤고 네. 김 작가가 나한테 섭외를 이랬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도 꽤 잘 정리된 네. 뭐랄까 대본이라고 해야 되나 질문지. 조사를 한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준비를 하세요? 사람 하나 만날 때? 예전에 처음에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요. 진짜 되게 오래 걸렸어요. 뭐 하루 종일 걸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킬이 늘죠. 스킬이 늘기도 하고 이 질문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나운서분을 초대하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분명히 숫자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서 또 유동적으로 이어지는 네,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나오고 다음에 또 아나운서님이 나올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질문지가 이미 있잖아요. 포맷이. 거기서 추가가 되는 거죠. 너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던 거 똑같이 물어본 거니? 아니 그중에 괜찮은 것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나운서님도 여기 오신 분한테 자기소개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겹치는 것들이 있고 새로운 추가되는 것, 그 다음에 그분한테만 물어봐야 될 특별한 질문들 추가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한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저는 근데 섭외 오셨을 때가 제가 네. 아마 구독자가 5천 명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너무 이런 분이 나한테 섭외를 한다니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저는 너무 쉽게 나갔고요. 네. 꼭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안 된 분도 계신가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인터뷰 하고 싶으신 분은 한 3분 정도 있고요. 한 분은 이제 우리 모두가 좋아하시는 윤우님, 유재석님, 네. 그쵸. 인터뷰하고 싶고 그다음에 스포츠 쪽에서는 이제 연하님, 김연희 인터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쪽에서는 우리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 아니면 들으셨죠? 이제 카카오의 또 공동 대표님들 계시잖아요. 네. 뭐 조소영 대표님과 다른 그쵸. 분들. 네, 네. 이분들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카카오 주주니까 뵐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뮤직 다이어리에도 좀 같이 나와주시면. 근데 보니까 다 안 될 것 같은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김도윤 작가님 워낙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현실화하면서 살아왔기 아니 뭐 때문에 시도해 보면 모르는 거니까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김연아 씨가 네. 밤마다 김 작가 TV 보면서 네. 웃고 있을지 너무 현실성 없는데요. 나도 봤으니까. 네, 이제 와서 말인데 게스트로서의 조수빈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이제 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진짜 모를 뻥이야. 뻔했습니다. 너무 거짓말한다. 갑자기 미인분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미인분이 김작가 TV 오신 적이 없는데. 이수진님 있잖아요. 그 치과의사 이수진 원장님도 굉장한 미인이시죠. 하지만 이수진 원장님은 어쨌든 그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나이 말씀드린 거니까. 네. 어쨌든 뭐 당연히 그 아나운서님 오셨을 때 그 발성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 발성이 더 와닿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이 이제 말로써 먹고 사는 직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어쨌든 저도 제가 아예 못 가지는 쪽이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기 좀 힘든 쪽이다 보니까.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나갈 때 굉장히 긴장 많이 했어요. 그때 굉장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유튜브 세계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나갔고 잘해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네. 워낙 구독자가 많으셨으니까 그때도 그리고 또 긴장되네 그때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아니 뭐 그때 이제 김작가 TV 촬영장에 오셨으니까 네, 네. 제 홈그라운드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다른 분들 보니까 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야. 네. 다 기본이 30만 50만이어서 제가 나갔을 때 10만 30만 50만이니까 나 나가는데 만약에 조회수 안 나오면 너무 망신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네. 아나운서님께서 이 영상 다 합쳐서 조회수가 몇만 안 나올 거라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때 네. 말씀드렸던 게 이거 다 합쳐서 무조건 50만 원 이상 나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허무하게 계속 오시는 안 넘었어요. 안 넘다가 나중에 한 번에 뭐 다 합쳐서 한 200만인가 250만 정도. 아마 제가 그때 10만이 넘으면 밥을 산다 그랬는데 네. 10만은 되게 쉽게 넘고 맞아. 그 다음에 근데 지금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아나운서 되시는 분이라면 아마 모든 분들이 그 영상을 볼 근데 겁니다. 보통은 아나운서가 나온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잘 나오진 않아요. 그게 돈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맞아. 제 얼굴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었군요. 알겠어. 날아서 들어온 줄 알았네. 또. 그렇구나. 어떤 제목을 다느냐 되게 중요한 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제 채널에서 해봤거든요. 네. 안 나와. 이 유튜브가 이 알고리즘이 신이라서 뭘 잘 줄지 모릅니다. 네.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세 번째 인생곡은 어떤 건가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화죠. 네. 천민밀의 OST 올량 대표 아적심이고요.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홍콩 무협 영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고요. 홍콩 특유의 그 중국 특유의 음악에 그 애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다르죠, 또 이렇게. 네, 뭔가 좀 팝송이랑, 슬퍼요. 노래 듣다 보면. 그래서 뭐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도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과거를 좀 추억하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정, 뭐 예.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뭐 약간 과거 추억할 때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이제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동양적인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음으로 들으니까. 되게 이국적인 네.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 좀 달달한 영화네요. 네. 로맨스 맞아요. 좋아한다고 하더니. 로맨스 좋아하고 어릴 때는 우정도 되게 좋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천민밀 사실 안 본 사람이 우리 나이 때는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인생곡도 달달한 영화에서 골라오셨는데요.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요. 네. About Time의 OST How Long Will I Love You. About Time 보셨나요? 저는 이거 못 봤어요. 이거 못 보셨어요. 봐야겠다. 꼭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네. 아버지 때부터 그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봤어. 아니 근데 얼마나 인상이 안 깊었으면 못 봤다고 하실까. 봤어. 제목을 기억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그 집에서 그 TV나 넷플릭스 보다 보면 한 30분쯤 지났을 때 봤던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근데 이걸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선택했냐면 네. 이게 어쨌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뭐 찾기 위해서 시간을 돌려가면서 그 주인공의 그 순애보 같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너무 저는 재밌었고 제일 좋았던 게 그 마지막에 주인공 아버지가 이제 죽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돌리면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돌리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 낳은 아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이 About Time 이 시간을 돌리는 기능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를 얘기해줘요. 그때 뭐였냐면 너가 하루를 살아보고 한 번도 그 기능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About Time 그 기능을 써서 다시 돌아가서 한 번 살았던 삶을 다시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막 이제 허둥지둥대고 막 왜냐면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요. 근데 다시 갔을 때는 그 순간순간에서의 뭔가 행복과 여유와 이 순간에서 놓치지 않는 그 행복의 순간들 있잖아요. 네. 그걸 다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인생을 그냥 온전히 그대로 제대로 사는 게 행복이구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아서 지금도 예를 들면 제가 뭐 아무리 바쁘거나 뭐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이 순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들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하니까 정말 가끔 제 여자친구가 자기는 정말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만큼 이제 시간이 시간이 좋아해달라는 얘기야. 그걸 몰랐네. 그만큼 시간이 없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제 나름대로의 휴식은 가져요. 중간중간에 제 나름대로 내가 유튜브를 하는 거, 책을 쓰는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많은 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서 이건 제가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곡을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우리 김도인 작가님 책이 하나 있어요. 네. 말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엄마와 관련된 그렇죠. 아픈 이야기들 네네. 혹시 그런 경험이 아마 책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건데 그런 경험이 이렇게 순간의 행복에 좀 집중해야겠다는 그쵸. 생각을 만든 거 맞아요. 아닐까 엄마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게 네. 뭐였냐면 이제 네. 저는 뭐 이제 그 아픔을 다 떨쳤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아파. 저희 집에 이제 저희 형이 우울증을 알았고요. 그 우울증을 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 알았어요. 네. 근데 10년 정도 알으면 당연히 가족들이 힘들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또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형은 살아남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신 어머니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나중에 굉장히 이제 똑같은 비슷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도 우울증을 되게 세게 앓았어요. 우울증은 전염병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우울증을 겪은 가족이 있으면 그 자녀분이 이제 실제로 그 부모님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에 돌아가시면 그 자녀가 비슷한 선택을 할 확률이 한 6배 정도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울증을 되게 앓고 했었는데 그 우울증을 이제 뭐 떨치고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어머니가 보니까 또 바라시는 모습일 맞아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미래가 우리가 대부분 내년, 5년 후, 10년 후 내일을 위해서 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행복만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미래만큼 지금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무 중요하고 내일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약간 균형을 잘 맞춰가려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더 가슴이 아픈데 그 책을 보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엄마다 보니까 그 어머니의 괴로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제가 자식을 그죠. 나 또 눈물. 그 어머니 입장에 계셔 보니까. 예. 근데 이 어바웃 타임 얘기하시니까 아마도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김 작가님은 아마도 이제 어머니가 계셨을 때 그렇죠. 같이 함께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어째 옛날보다 제가 더 잘 됐으니까. 지금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죠. 다 보고 계실 거니까. 나 괜히 이런 얘기를. 자, 이제 좀 밝은 이야기로 돌아와서 작가님이 예전에 이제 외국계 홍보회사를 다녔어요. 네. 그만두고 강연자와 작가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도 그렇겠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거든요. 네. 어땠나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둘 때 한 달 정도 굉장히 악몽을 꿨던 것 같고요. 난 지금도 꺼. 무섭잖아요. 바깥 세상이 세상이 무서워. 만만하지 않아요. 결코. 그 제가 젊을 때는 실패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깨달은 거는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안 봐주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말이 편하지 뭐. 학생 때는 그 실패를 봐주지만 이제 사회 이제 취업 전선으로 뭐 나와도 그 실패를 우리가 온전히 내 책임이죠. 완전히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무서웠고 제가 유튜브 작가에서 유튜브로 넘어갈 때 진짜 근육통이 걸렸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작가로서 잘하고 있던 거예요. 유튜브는 처음이잖아요. 완전 다른 분야. 이거 괜찮은 건가? 내가 해도 이게 막 진짜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막 근육통이 걸렸는데 뭐 이 고통과 이런 거를 견디는 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그 어떤 웹툰 작가가 했던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게 웹툰 작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딱 웹툰 작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정말 극소수의 몇 분이 돈을 많이 벌지 만화가라는 웹툰 만화가라는 그 직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버는 건 아니란 말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이 웹툰 작가, 자기 만화가 이런 게 되고 싶은데 직업이 좀 너무 불안정해 보이다. 직업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것까지 감내하는 게 재능의 영역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재능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거는 본인의 각오와 본인이 견뎌야 될 영역이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하는데 바깥에서 뭘 더 하고 싶고 뭐 더 하고 싶고 그런 마음 누구라도 있잖아요. 그걸 견디는 사람만이 나오는 거지 그거를 다 함께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그럼 그런 결정을 할 때 혼자 고민하셨나요? 아니면 좀 조언을 많이 물어봐야죠. 물어보셨고. 많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제가 뭐 시도하라고 해서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그치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자기가 카페를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냥 돈만 모이면 카페를 창업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라면 카페 그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1년 동안 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에서 한 1년은 이제 독립 카페들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카페들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커피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도 막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나와도 사회에서 난 준비가 덜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또 주변에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유튜브도 책도 되게 많이 내고 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썸네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이 나오면 표지가 있잖아요. 네. 그 표지가 고민될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표지가 제일 좋은지 몰라서가 아니라 예. 제가 주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은 뭐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죠.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생각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창업하는데 내가 일도 열심히 했고 바리스타도 자격증도 땄고 경험도 쌓았어요. 근데 똑같은 카페를 차리진 않을 거잖아요. 뭔가 다른 걸 차릴 텐데 나만의 생각으로 차렸다가는 차별성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 한 10명한테 물었는데 그중에 한 명쯤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약간 첨언을 하면 남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나을 때도 있는다는 그쵸.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만둘 때 많이 물어봤는데 다 그만두지 말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을 가진 상태에서 남의 의견을 이제 참고용 근데 정도로. 저도 두렵죠. 왜냐면 아무도 너 나가면 잘 될 게 없다 얘기하는데 근데 또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들은 네. 그냥 내가 관두겠어요, 안 관두겠어요 보다는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그래 그렇다면은 그렇죠. 한번 시도해봐. 맞아. 네. 그래서 남의 얘기 들을 때는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중심도 없는 상태에 물어보면 안 되고 팔랑기는 안 돼야 되는 거니까. 팔랑기긴 한데 저도 근데 저도 이제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그쵸.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았고 네. 지금은 잘 그만뒀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조언을 듣더라도 꼭 다 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은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만 좀 추가해드리면 어떤 분야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하는 늘 똑같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내는 운에 대한 책을 처음 쓸 때, 아니면 공부법에 대한 책을 처음 쓸 때 항상 관련 분야 책 20권 정도를 사서 봐요. 맞아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책대로 따라한다고 인생이 성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 방법이 절대 옳은 것도 아니다.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책이 어려우면 정말 요새 영상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다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요즘에 근데 취업 때문에 고민인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김 작가는 잘 됐으니까 혹자들은 SNS로 이제 디지털 쪽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네.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이 있어서. 네. 근데 또 현실은 청년들은 그러거든요. 그래도 뭔가 취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조언이랄까? 제가 취업이 굉장히 힘들어 본 취업 준비생 시절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인턴십을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인턴과 계약직을 다 해보고 이제 정규직을 했기 때문에 취업의 힘듦을 누구보다 알고요. 저 서류 탈락 누구보다 많이 돼봤고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제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마음 좀 각오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각오하고 각오했어. 네, 각오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공약과 그런 이야기를 한 지는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유사일에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일자리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늘어났느냐? 아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일자리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숫자만큼 계속 안 늘어날 겁니다. 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SNS가 너무 발달이 돼서 내 직업이 내 직장이 어디냐가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아무데나 못 가는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눈높이죠. 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무 직장이나 못 들어간다. 흔히 말하는 그게 사회에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눈높이를 낮추러 가는데 사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면 눈높이를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어디 좋은 애인데 예를 들면 뭐 S전자에 들어가면 일단 부모님부터 좋아하실 거고 부모님부터 자랑하실 거고 나도 뭐 페이스북에 그다음 인스타그램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작은 기업이다 그러면 좀 안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간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되게 센 하나의 수치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한 10명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회사 그만두면
내가 얼마 주면 회사 그만둘래. 뭐 그 당시 제 주변에 뭐 30대 초반 동생도 있었고 중반도 있었고 20대 후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1억을 준다고 하니까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오죠, 왜 나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입사한 지 한 2년밖에 안 된 동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억 5천을 준다고 했죠. 안 나온대요. 2억을 준다 했죠. 안 나온대. 그 3억쯤 얘기하니까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은행권에 다니는 친구는 K은행에 다니는 친구는 자기는 10억을 줘야 나온대요. 10억. 근데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질문에 그 전제가 뭐가 있었냐면 좀 웃긴 게 너는 여기 나와서 일을 딴 데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장에 다시 이직할 수 있다. 지원서 낼 수 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면 S전자를 나와서 3억을 받아요. 그럼 예를 들면 LG 아니 그쪽에서 똑같은 연봉을 준다 칠게요. 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불안정성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최고다는 뭐 여러 가지 익숙함에서 오는 익숙함도 있을 편안함도 거고요. 있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대기업 외국계 기업이라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종류이겠죠. 네. 그 기업의 가치가 3억이란 거예요. 3억.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다른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 3억만큼의 노력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각인하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면요. 네.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하는 뭐 처음에 1억서 쓸 때 거기에 사진을 어느 사진가에서 좋게 찍느냐, 그 다음에 스펙을 어떻게 내가 모으느냐, 그 다음에 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 자체의 마음가짐이 다 달라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뭐 누군가는 일자리 계속 늘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 원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 그렇죠. 거죠. 일자리 숫자만 늘어날 뿐인 그렇다면 거죠. 이 일자리가 가지는 가치 3억이라는 걸 알자라는 거죠. 그게 숫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딱 아는 순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치열하게 더 할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청취자분 그 한 분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3억이라는 지금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취업 지원서 한 장이 3억짜리일 수 있다. 그럼 과연 가볍게 쓸까요? 가볍게 안 쓰죠. 완전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요새는 좀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지상파 요새도 그래도 뭐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잖아요. 하다가 저는 선배님처럼 어디 타이틀만 달아 좋겠다. 들어와서 저는 정말 생수만 날라도 좋아요. 뭐 바닥 청소만 해도 좋아요. 라디오 뉴스만 해도 좋아요.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되게 잘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흔히 들어가는 것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수치를 또 얘기했냐면 그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학생이. 그때 이제 증명사진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제 증명사진을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0원짜리도 있고 정말 좋은 데는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생이라서 돈이 별로 없어서 얼마짜리 찍어야 될지 이런 거 고민되는 거 현실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했는 얘기가 지금 이게 큰 돈이지. 벌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3억의 가치가 있고 입사한 기업에 따라 초봉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계속 가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라는 거죠. 투자할 그렇죠. 때는. 이 돈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차이는 사실은 진짜 작은 거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진 한번 찍어놓고 그 친구는 계속 써먹으면 되는데. 계속 써먹으면 되고 그 사진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죠. 근데 그럼. 사진 잘 못 찍은 친구들은 또 딴 데 찍어야 되나? 사진 더 찍다 써. 그런 고민하고 쓸데없는 낭비 때. 쓸 때 좋은 거 쓰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업에 떨어지는 건데 혹시 그 아나운서님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네.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2분의 1이 50%. 50%죠. 두 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두 번 던졌을 때? 네. 두 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네. 4분의 1인가? 그게 75%거든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앞면이 한 나온다니까. 번이라도. 그렇죠. 75%. 그럼 그렇게 동전 앞면을 던져서 뒷면을 10번 던져서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99%예요. 아, 그러네요. 네, 99.9% 정도 돼요. 여러 번 시도해 보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더 나아지는 건데. 더 나아가야 돼. 네. 여러 번 시도하는 것도 전제 조건이고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취업에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눠볼게요. 이게 동전의 앞면 뒷면과 똑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동전 앞면 합격, 동전 뒷면 불합격. 그러면 우리가 취업 지원서 낼 때도 10개 기업에 지원하면 한 개는 내가 합격하는 게
99%니까 확률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왜 떨어지냐면 이 동전과 우리 지원서나 뭐 면접에서 합격 불합격의 차이가 하나 딱 있거든요. 뭘까요? 뭐냐면 동전은 조건값이 똑같아요. 똑같죠.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근데 취업은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과예요. 내가 좋은 기업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가고 싶은 기업은 이미 몇 개로 딱 한정이 됩니다. 뭐 현대차, 기아 몇 개 있겠죠. 그러면 다른 친구 B라는 학생이 있다 칠게요. 또 자동차과. 그러면 지원하는 기업은 겹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A라는 학생이 뭐 토익 성적, 그다음에 학교,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능력이 B 학생보다 다 조금씩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이 다 똑같다 칠게요. 그럼 누굴 뽑겠어요? 더 좋은. 당연히 더 좋은 친구를 뽑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미 내가 A 학생보다 뒤처진 스펙과 조건과 역량과 스피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많이 지원해야지. 기회를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양도 중요한데 양이면 해결될 그건 것이다라는 아니다. 착각을 한단 말이죠. 맞아. 그 상황에서 해야 될 거는 전략이 있어야 되네. 내가 떨어진 이유를 알고 그거를 채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A 친구랑 비슷한 조건이 되거나 아니면 이긴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그 기회만큼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있어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책에 적은 내용 중 하나인데 저는 인생은 성공은 기회와 확률을 생각해요. 많이 시도하는 게 아나운서님 말씀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건 기본이다. 기본.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의 그 기회에 부딪혔을 때 확률을 높이지 않으면 문제는 나중에 기회조차 안 줘요. 사회는. 처음에 기회를 내가 줄 때 확률값을 높여서 성공을 확률을 만들어야지 내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거지. 내가 처음에 기회를 계속 가지는데 계속 떨어져. 예를 들어 뭐 70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이 친구가 다 떨어졌다 칠게요. 71개 기업에 합격할 수도 있죠. 있어요. 충분히. 과연 그 71번째 기업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기업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업의 무게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3억이든 얼마든. 그냥 두 번째가 내가 떨어졌다면 기회를 늘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한다. 이유를 정확히 알아라. 네. 오답노트 같은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오답노트. 맞죠. 사실 수능 같은 경우도 제가 수능 만점자 30명 인터뷰에서 책을 냈었거든요. 아나운서님 공부 너무 잘하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결론 내린 게 너무 단순한 게 사실 우리가 그 수능 문제라든가 이런 모의고사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내가 그 유형만 내 정복을 구멍만 하면 자꾸 외우면 돼. 내가 오답만 해결하면 나는 점수 높아진 거 당연한 거거든요. 오답이 해결 안 되니까 계속 내 점수 안 오답이 오르는. 해결 안 된 채 무작정 하는 건 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안 오르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가 지금 내게 그래서 문제인가 보다. 계속 올리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도 이거 마찬가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제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물어봐요. 제가 구독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 그분들한테 항상 뭐 좀 채널 보고 난 다음에 뭐 일반 공통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카메라를 바꾸라든가 썸네일을 좀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안에 내용을 좀 바꾸다든가 컨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가님 제가 그러면 잘 되면 바꿀게요라고 해요. 아니지. 바꿔야 되지. 그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게 잘 되면 바꿀 필요가 없죠. 그치. 그 방법이 통한 건데 잘 안 되니까 바꾸는 건데. 그렇구나. 네. 뜨끔하네요. 다음에 모실 때는 아마 100만이 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현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빈의 뮤직 다이어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다. 감사합니다. 뭐 사야 되냐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뭐야, 뭐 사야 하나만 얘기해. 저도 알고 싶네 이제. 왜 알려주고 가요? 자기가 하나만 얘기해.